방콕? 네. 방콕 따뜻했냐? 아 나도 방콕 가고 싶다. 못했어요? 아 했어. 집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 전 저녁 먹으러 나가면 난 안 나갔어. 머리도 안 가. 오늘 머리 처음 감은 거야. 금요일날 감고 토요일 안 감고. 그러니까 머리만 안 감고 세수는 했어. 근데 감기가 너무 귀찮아서 안 감았다가 오늘 샤.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았어. 되게 상쾌했어. 아 상쾌해 이러면서 이제 왔지. 왜 공감하면 안 되는 거냐? 공감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야 내가 머리 얼마나 긴데 이거 이 머리 감고 말리고 머리 쫙쫙 펴고 하는 거 다 합치면 거의 1시간 좀 넘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선생님은 아침에도 샤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특히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막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입냄새? 아니 미친놈아 무슨 냄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덥잖아. 그럼 땀이 난다고. 그러면 땀 냄새가 날까봐 나진 않는데 날까봐.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물로만 이렇게 샤워를 싹싹싹 하고 저녁에 이제 비누로 샤워를 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샤워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아침에 이거 머리까지 펴면 진짜 꼬박 1시간 걸려. 꼬박 1시간. 머리 다 말리고 좀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니까. 어쨌든 너무 힘들어. 좀 잘라요. 아니 나 매직 할 거야. 그래서 이번 주말에 오, 매직을 매직 좀. 좋아요. 근데 매직해도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 그냥 이 머리 그대로일걸? 왜냐면 지금도 내가 매직기로 머리를 피고 온 거라서 매직을 하면 그냥 이거보다 조금 더 길어지겠지 머리가. 좀 잘라요. 좀 다듬어요. 아깝지 않냐? 염색할 건데 염색하고 자르려고. 뭔 색으로 하려고? 금발은 좀 에바지? 금발 말고 카키. 야 애쉬 카키 3일이면 끝난다. 아이고 애쉬 카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애쉬 색깔. 아 진짜 제일 잘 맞아. 아니야 그거 할 거야. 금발 옴브레 할 거야. 끝에 갈수록 밝아지는 거. 그래서 한 요즘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머리카락이 다 녹아내릴 것 같아가지고 내 눈앞에서 단백질 분해 현상을 볼 것 같아서 한 여기서부터는 밝아질 거야. 여기는 좀 어둡게 하고 여기서부터 점점점 밝아져서 여기는 완전 금발처럼. 근데 생각보다 그게 비싸진 않을걸? 아닌가? 그러니까 색깔이 여러 개가 안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애초에 어디서 하게요? 우리 엄마 쫓아야 되니까 미용실 어디? 아 쌤 가는 미용실이 있어. 그 엄마랑 친한 분인데 터미널 앞에 있는데 이제 그분이 내 머리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해줬어.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갖고 좀 편해 가면. 내 머리가 어떤지 아니까 내 머리 상태가. 그래서 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문하기도 편해. 특히 너네 미용실 가서 좀 이렇게 처음 만난다고 되게 삐쭈빼쭈빼하고 막 말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거보다는 머리 망해서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할 때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해야 돼. 최대한. 그리고 사진 같은 거 가져가면 제일 좋아. 내가 이 머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블로그에 사진 같은 거 올려놓잖아. 그러면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놓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찍거나 밖에서 찍거나 하면 색깔이 달라지거든. 그거를 사진을 최대한 여러 장을 가져가가지고 최대한 이런 느낌을 내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 자기 머리를 좀 잘 파악하고 있으면 염색하는데 좀 도움이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탈색하는데 바로 노란색으로 안 빠져. 붉은색으로 빠지거든? 그러니까 붉은색이란 게 구리색처럼 빠져. 왜 탈색 좀 연하게 되거나 하면 이렇게 구리색으로 빠지는 친구도 있거든? 근데 내가 그래. 그러니까 탈색을 할 때 바로 노란색 막 무슨 인터넷 보면 탈색 3번 했는데 샛노래지잖아. 난 탈색 3번 해도 그 색깔이 안 나와. 조금 붉은빛이 좀 들어간 노란색이 나와. 그러니까 나는 그 색깔을 만들려면은 탈색을 5번을 더 해야 되는 거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 머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면 좀 편해요. 탈색 해보지 않았냐? 안 해봤냐? 안 해봤어요. 해봤어? 무슨 색으로 빠지디? 저 그냥 갈색으로 빠지는데. 그러니까 갈색으로 빠지는데 더 많이 빼진 않았어? 그러니까 발색으로 빠져도 약간 붉은기 도는 갈색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갈색이 있어. 현준아 너 이거 탈색한 거야? 염색만 한 거야? 근데 탈색은 안 하고 그냥 염색만?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다. 선생님은 탈색을 한 번 하면 저 머리 색깔이 나와요. 내가 탈색을 한 번 1회를 하잖아. 너보다 약간 어둡게 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좀 붉은 거야. 나 붉은 게 제일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게 내 타고난 유전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붉은빛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또 약간 나는 모르겠는데 붉은색이 더 잘 남아 머리에. 근데 내가 지금 일부러 머리색에 그래서 염색을 할 때 붉은기를 최대한 빼달라고 해. 내가 워낙 머리에 붉은기가 많다 보니까 빼달라고 해. 그러면은 약간 보라색을 섞어서 해줘. 그러니까 섞어서 했는데 그렇다고 보라색이 뽕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약간 나의 뜨거운 머리색을 죽여주는 색인가 그래. 맞아, 보색인 거야. 그래서 그 갈색 염색을 할 때 매트 브라운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다가 보라색 염색약을 좀 섞어서 이렇게 발라줘. 그럼 이 색깔이 나와. 약간 보라색이 아니라 갈색인데 붉은기가 별로 안 느껴지게. 근데 뭐 그러고 나발이고 그냥 저는 이제 매직을 하고 설 지나고, 내가 그때까지 머리 자를 생각은 없어. 설 지나고 이제 머리를 싹 염색을 싹 하고 나서 그때 좀 다듬지 않을까. 그때 또 탈색하면 머리가 좀 늘어나지 않냐? 약간 탈색하면은 머리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 나는 그래. 근데 나는 보통 탈색을 한 5번씩 하니까 머리가 좀 이렇게 늘어나거든. 이게 늘어진다 그랬나? 머리가 쭉쭉 늘어나.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가늘어져. 그치, 머리가 가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개털 되는 거야, 개털. 하고 그때 이제 좀 잘라야지, 그때. 지금은 좀 냅두려고. 그래서 봄에 산뜻하게, 그리고 뭐 고은이가 원하는 다음에 빨대우체 파는 거 염색을 할 수도 있지. 그치, 만우절 기념해가지고 파스텔 같은 걸로 짝짝짝짝 해갖고 올 수도 있지. 진짜 머리뼈 비장돼. 오, 해봤나? 실수? 나 섀도우 외고. 근데 헤어 파스텔은 그러니까 긴 머리에다가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묶었을 때 하는 게 제일 예뻐. 고정도 잘 되고 그 위에 이제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고 하니까. 옷을 진짜 겁나 싫어. 개 묻어. 그냥 까만색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머리를 따고 그럼 좀 이쁘더라. 머리를 좀 이렇게 따서 약간 어두운 색 옷하고 입으면은 머리가 탁 튀니까 이쁘더라고. 해보자. 해볼 거야. 부끄러워할래나? 어쨌든 선생님 정말 왜 그러세요? 라고. 나도 좀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요.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지. 더 늙으면 못한다. 늙으면 머리 하얀색 되잖아요. 머리 완전히 하얀 색깔인 사람들이 염색한 거예요? 염색할 거예요? 새치 염색약이 아니고 일반 그냥 패션 염색을 하면 잘 안 들어. 새치에 물이 잘 안 들어. 내가 새치가 되게 많거든? 근데 여기다가 염색을 다 뽑아서 그래. 그러니까 겉에는 없는데 여기 속에 싹 뒤집으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일반 염색약을 넣으면 얘가 안 먹어. 흰머리가. 그래서 그 왜 가끔 되게 드물게 보라색 머리 한 할머니들 있지 않냐? 초록색 머리, 보라색 머리 하는 아줌마들이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들.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거가 되게 물이 금방 빠진다고는 하더라고. 저는 할머니 검은색.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여기 뭐야 집안에 새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자, 봅시다. 우리는 오늘 일단은 미안해. 자, 일단은 더 읽어보기에 자 우리가 전기문 하나랑 자서전 하나를 보게 될 건데요. 자서전은 시험 범위 들어가면 볼 거고 아마 한우로 들어갈 거고 자, 그거 이제 시험 기간 때 다시 보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중근 전기 일부입니다. 안중근의 삶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 밑줄 전기와 자서전의 다른 점, 여기가 포인트거든. 안중근 이게 다 실리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정말 조금 실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 내용 이거 뭐 다 물어보느냐? 그렇지도 않아. 이거 안 물어봐. 내용 잘 안 물어봐. 그럼 물어본다면 뭘 물어보나? 자서전과 전기문의 차이점을 물어보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자서전과 전기문의 차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앞으로 가봐. 어딨어? 레레레레레. 저기 우리 간디 처음 시작할 때 나의 진리실험 이야기 17페이지 보시면 자서전과 전기문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걸로 묶어서 시험에 한번 나와요. 17쪽에 자서전과 전기문의 비교 보이지? 17. 거기다 별표를 땅 중간에 있다. 차은이 확인했나? 자, 요게 시험에 나와. 그래서 윗글과 예를 들어서 가에다가는 간디 글을 주고 뭐 나에다가는 안중근 글을 주는 거지. 가나의 뭐 공통점 혹은 가나의 차이점으로 알맞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알겠냐? 절대 내용 관련 문제는 많이 나와야 한 문제 정도? 그것도 그냥 막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냥 본문에 언급된 거 위주로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갈 거다. 대충 도로 읽어만 보고 갈 거야.
자, 지금까지 이야기. 안중근은 18979년 황해도 해주에서 안태훈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활쏘기와 사격에 뛰어난 실력을 보이던 안중근은 1905년 일본이 강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서 나라의 주권, 정확하긴 주권은 아니고, 야, 을사조약 때 뺏긴 게 뭐지? 안 배웠구나. 을사조약 때 우리나라에 무슨 권리를 뺏기나? 외교권을 뺏겨요. 외교권. 알겠니? 자,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주권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제 외교권이죠. 아차, 이거 쓴 사람 이름이 조정래라는 작가예요. 나 여기. 네, 누군지 아세요? 되게 유명한 소설가예요. 옆에.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안중근 본인이 쓴 자서전이 절대 아니고 전기문을 쓴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정래 작가가 쓴 안중근은 정말 말 그대로 소설 읽는 것 같은 기분을 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서전만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되게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래서 대호쌤은 이분의 엄청난 팬이기 때문에 되게 유명한 소설. 예, 살아계세요. 예, 살아계세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가 되게 재미있고 한번 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다시 계속 갈게요. 자, 경영하던 상점을 팔아서 그 돈으로 1906년 사문학과 돈의 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이 시기에 이제 독립운동가들, 특히 돈이 좀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이렇게 일제강점기 전후로 해서 학교를 많이 짓게 되는데 당연히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겠지. 그러나 한일 신협약, 이게 1907년이다. 한일 신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운이 극도로 기울자, 그래서 밑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모든 행정사법 사무를 통감부의 감독 아래에 두는 것을 내용으로 일제가 1907년 강제로 맺었어요. 그래서 한일 신협약을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이제 군대 해산 같은 것도 막 일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권리가 막 졸라게 많이 뺏겨요. 알겠죠? 어디 보세요. 니네 이거 다 배운다. 배워. 니네 이번에 역사 시간에 이번 올해 1학기 때 너네가 우리나라의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보게 될 거야. 알겠냐? 순서 문제 여기 되게 잘 나오니까 꼭 확인해라. 알겠냐? 역사 시험 보면. 계속 갈게요. 자, 30세가 되던, 미안해. 기울자 연해주로 건너가 의병운동에 참가한다. 30세가 되던 9년 10월 을사늑약을 강요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처단을 그열이 하얼빈역에 잠입하여 이토 히로부미의 총을 빵빵, 그리고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대한 만세를 3번을 외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죽죠. 저격한 이유. 체포된 안중근은 하얼빈역 군에 있는 러시아 헌병 파견대로 끌려갔다. 왜냐면 그 하얼빈이라는 데가 러시아이기 때문이야. 연해주, 하얼빈 여기가 다 러시아이거든요. 알겠냐?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온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일본 놈을 빵빵 쪄 죽인 거야. 헌병들은 안중근의 온몸을 샅샅이 뒤졌다. 권총은 이미 버렸으니 더 나올 무기가 있을 리 없었다. 러시아 감찰관이 조선인 통역을 데리고 와서 조사를 시작했다. 이름, 국적, 주소 묻고 나서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냐고 물었다. 안중근은 요약해서 설명했다. 그럼 내 통역관이 하는 조선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서너 명의 사진자가 계속 안중근을 찍어냈다. 안중근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다. 밑줄. 그냥 밑줄만 쳐. 안중근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 없이 태어나고 담담했다. 왜냐면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당당한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전혀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 같지가 않았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8시쯤 러시아 헌병장교가 안중근을 마차에 태웠다. 한참을 달려 어딘가에 도착했다. 마차에서 내린 안중근은 그곳이 일본 영사관 앞이라는 것을 알았다. 안중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영사관 관리가 나서서 2차례 신문을 했다. 안중근은 계속 어떤 태도를 할 수 있죠. 밑줄. 안중근은 아무것도 감출 것도 없고 꾸며댈 것도 없었다. 계속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지? 떳떳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있는 그대로 술술 대답해 나갔다. 뒤에서 조정한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 없다. 다 내가 알아서 한 일이다. 다시 묻는다. 시킨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 없다. 관리는 이 대목에서 딱 멈춰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물었다. 안중근이 지체지견이었다. 4, 5일 뒤에 미조부치 검찰반이 와서 다시 신문을 시작했다. 처음 그대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얘기했어. 검찰관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느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안중근은 그 이유를 15가지로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부분이거든요. 안중근 의사의 어떤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여야 했던 이유 15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또록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진술을 다 듣고 난 검찰관은 놀라면서 뜻밖의 말을 했다.
지금 진술한 것들을 들으니 당신은 참으로 동양의 의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 당신은 의인이니까 밑줄 당신은 의인이니까 결코 사형당하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미조부치 검찰관이 그 안중근의 저격 사건을 정의로운 행동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거야. 검찰관에 관해 안중근은 이렇게 응답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말할 필요 없고 지금 내가 한 말을 빨리 일본 천황에게 전해주시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의 옳지 못한 정략을 하루빨리 고쳐서 동양의 위급한 대세를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오. 그러니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가장 큰 이유는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무엇에 가장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양의 평화, 동양의 위급한 대세, 동양의 평화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지. 안중근은 다시 지하 감방에 갇혔어요. 자, 중력 부분의 줄거리 읽어볼게요. 안중근과 같이 거사를 모의했던 우덕선, 조도선, 유동화도 같은 날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43. 체포되어 안중근과 함께 리순 감옥에 수감되었다. 처음에 일본 검찰관은 예의를 지키고 안중근을 대했으나 곧 태도를 바꾸어 강압적으로 대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미조부치 감찰관이 와가지고는 의인이라고 했잖아. 그치? 아,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나쁜 놈들 밑줄 안중근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자기들이 정한 변호사도 교체하여 자기네 뜻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중근을 해야 하는 일을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인범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일본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정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집어삼키려고 했던 사람이야. 정말 쉽게 말하면 사람 중에 가장 빗방인 사람인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일본이 점점 이제 조선을 먹으려고 하면서 동양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막 드러내기 시작했던 때야. 그래서 중국도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 위협을 느끼려고 한 찰나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하고 또 우리나라 일부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 이 안중근의 거사 소식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저격당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 그래서 일본의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야. 일본의 어떤 음모와 그 침략의 야욕에 좀 차질이 생긴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안중근을 그냥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여론이 심상찮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는 거야. 내가 지금 계획대로 딱딱딱 조선 먹으려고 맛있게 딱 상을 차려놨는데 안중근이 와가지고 침에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점점 안중근을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거지. 좀 이해를 해야 돼 여기를. 알겠냐? 자, 형식적인 재판 노름, 지루한 재판 절차를 거쳐 마침내 안중근이 진술할 기회가 왔다. 검찰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다르다. 억지다. 거짓말이다. 나는 밑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까지 그의 얼굴을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 새끼 내 돈 500만 원 안 갖고 튀었어가 아니라 공적인,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자리 가서 알았다는 거야. 직감과 짐작으로 총을 쏜 것인데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개인적 미움이 있겠는가. 이토 히로부미는 밑줄 이게 이제 자기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죠. 밑줄 이토 히로부미는 이미 내가 밝힌 15가지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밑줄이시고 총을 쏜 이유가 되는 거야. 아까 왼쪽에 있었던 15개의 이유, 총을 쏜 이유. 나는 그 죄를 응징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의병참모총장으로서 그를 쏘았고, 그러니까 의병참모총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군사적 입장에서 우두머리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우두머리 대 우두머리로 총을 빵빵 쏜 거야. 포로가 되어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은 이 리순 지방재판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니 나는 뭐 해야 된다? 밑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 그치? 네. 나는 전쟁 중에 잡힌 포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일본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국제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나는 당당한 대한제국의 국민인데 왜 일본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고 일본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지금 이 법정을 보라. 판사 일본인, 검사 일본인, 변호사 일본인, 통역관 일본인, 방청객도 일본인 이래가지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지. 나는 이런 편파적인 재판을 거부한다.
안중근의 이런 어기찬 진술에 법정은 얼어붙었다. 검사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방청객들도 옳다는 기색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안중근의 말에 뭐 어떻게 생각한 거야? 동의한 거야. 맞네, 제 말이 맞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오늘의 재판 여기서 끝내겠소. 판사가 터무니없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만큼 당황한 거지. 이튿날 검찰관은 피고들의 죄상을 나열하느라고 온종일 떠들었대. 오후에는 표관하게 기진맥진해서 마지막으로 외쳤다. 안중근 사형! 내가 사형당해야 하는 이유가 뭐요? 동요하는 기색이라고는 없이 안중근이 냉정하게 물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밑줄. 자, 일본인들이 안중근을 사형시키려는 이유가 드러나죠. 밑줄 칠게요. 조선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본뜰 것. 동그라미 1번이죠. 2개가 나와요. 사형시키는 이유 1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밑줄. 일본 사람들이 두렵고 겁이 나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2번. 이러면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까, 사람을? 네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거야. 그리고 그러면 일본인들이 무서워할 거니까 널 죽여버릴 거야. 이건 사형을 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야. 그리고 원래 무언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릴 때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용돼야 되는 거야. 뭐 몇 조 무슨 법에 살인죄 의거해서 너를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법정주의,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깃장으로 갖다 붙인 거야. 그냥 죽이려고. 검찰관의 응답이었다. 이튿날 미즈노와 가마타 두 변호사가 변론을 냈다. 표고의 범죄는 분명하고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므로 그 죄가 크진 않다. 더구나 조선 사람에게는 일본 사법관에 관할 권이 없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일본한테 먹히기 직전이지만 아직까지 합병이 된 건 아니거든요. 합방이 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법에 맞춰서 처벌을 해야지.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원래대로라면 사실은 네가 만약에 고우니까 막 미국에 가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처벌을 받거든요. 처벌 받고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더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기 때문에. 그걸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국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진 않지. 돌려보내주지. 그 다른 나라를. 자, 그들이 관선 변호사의 망정. 그들은 안중근이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밑줄. 일본이 나를 일본법으로 재판할 수 없으니 국제법으로 재판하라. 밑줄 쭉 치시고 는 점을 조선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 사법관의 관할이 없다라는 말로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일본에서는 뭐라고 불러? 테러리스트라고 불러. 테러리스트? 그래! 다! 뭐 윤봉길 의사, 뭐 열사, 뭐 안중근 의사 할 것도 없이 다 그냥 테러리스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미친놈들이지, 썩은 놈들. 쪽발이 새끼들. 나쁜 놈 새끼들. 뭐라고 해야 되지? 어디까지 갔지? 근데 맛있는 거 많이. 그러니까 니들도 임마 역사 공부를 잘해야 돼. 알겠어?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쪽발이 애들이 야 니네들은 존나 미개하고 무식하니까 우리들의 지배를 통해서 새롭게 사람으로 거듭난 거야 병신들아 라고 욕했을 때 니들이 한마디라도 못하면 그건 진짜 병신인 거야. 알겠니? 역사 공부 열심히 해라. 아 머리 터지겠다 모르겠다 하지 말고. 또 우리 땅 맞아. 그러니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난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독도? 아니 임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일부의 사례가 되는 거지. 그리고 과거의 어떤 잘못을 통해서 또 미래를 또 볼 수 있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 그거 아닐까? 우리가 좀 약간 솔직히 너무 순진했어. 그 당시만 해도 막 제국주의가 막 전 세계에는 막 불어가지고 막 식민지 만드는 게 유행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저 걔네들이 그냥 잘해줄 줄 알고 그냥 순진하게 그냥 당하고만 있었으니까 이게 잡아먹힌겨.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순진하게 그냥 잘해준다고 아 좋다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뒤통수 맞는 거야. 뒤통수 안 맞게 해서 열심히 해야지. 알겠어? 쪽발이들 만나가지고 야 니네 쪽발이들은 막 글씨도 그따위로 생겨가지고 발음도 그냥 구지같이 하는데 한글은 얼마나 소중하고 임마 얼마나 과학적인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일본말은 어떻게 생겼어요? 잘. 내가 50개의 글자가 있지. 50개. 그러니까 히라가나 50개, 가타카나 50개 해서 총 100개의 글자가 있는데 소리는 50개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표기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소리만 50개가 나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냐 저렇게 표현하냐에 따라 좀 다른 거지. 히기가리랑 뭐 가라가라? 히라가나랑 가타카나요. 그게 있어요. 약간 살피면서 라면. 그런 거를 막 배워야 돼요. 알겠어? 그런 거 해야 돼요. 어디까지 했냐? 그래서 내가 역사 공부 너무 하기 싫다. 너무 재미없다. 그랬을 때 일본 애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아는 거야. 그 교육의 무서움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걔네들이 맨날 허가나 뭐해? 공부? 아니 그 교과서 맨날 아, 왜곡하잖아. 이상하게. 막 위안부 그분들한테 뭐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막 군대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뭐 병개 호러새끼 같은 막 그딴 말을 하고 자빠졌고 진짜 나쁜 놈의 새끼들. 갈고리로 막 일본 기분 마음에 안 들어. 인정. 아니 땡그라면 하는 게 뭐냐? 성의가 없어. 근데 진짜 그거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나는 굳이 이제 실상을 아니까 굳이 영화까지 보지 않았거든?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은 진짜 일본들은 개 나쁜 호러새끼들이 쌍놈 새끼 아주 그냥 나쁜 놈의 새끼들이에요. 반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막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부는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야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들 도와줬다고 그딴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 죽어서 그 사람들 어떻게 보냐. 뭘 진짜 뽑고 싶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가져가냐면 고은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공장에 취직하면 돈 많이 번다 해가지고 너 공장 데려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 딱 빨개 벗고 요만한 방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진짜요? 야 진짜야. 그리고 너 10분에 한 번씩 남자가 들어오는 거야. 할머니도 어떻게? 그래. 그런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나쁜 놈의 새끼들 진짜.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지만 참겠어. 여기까지 하겠어. 어쨌든 계속 갈게요. 그러니까 좀 더 너네가 너무 그냥 쪽발이구나, 쪽발이 째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뭔가 분노를 좀 더 일으켜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분노가 아니라 뭐 있는 사실 그대로인 거고. 말 그대로 성놀이개로 사용을 한 거지. 나쁜 놈의 새끼들이야. 고장 만들어 버려야지. 만들 것도 없다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결국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힘으로만 독립을 한 건 아니잖아? 결국은 얘네들이 이제 미쳐 돌아가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미국한테 이제 흠씬 두들겨 맞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이 진주만 습격, 진주만 공습이라고 하지,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조금 누르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이 미쳐갖고,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빡쳐갖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이제 말 안 듣냐 이러면서 이제 핵을 딱딱 터뜨리는 거지.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을 터뜨리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원폭 피해자들이 있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불쌍해. 진짜 안 불쌍해.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해.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놈들이었어.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모래. 판사. 그렇죠. 오케이. 자, 모레 선고를 하겠다. 판사가 입장이 난처한 듯 서술로 패정을 선언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안중근 사형에 처한다. 우덕순 3년, 조도선 유동환은 1년 반. 만압의 판사가 선고했다. 안중근은 미동도 하지 않고 당당하고 꿋꿋하고 늠름하게 서 있었대. 공소일자는 5일 이내로 정하겠다고 하고 부랴부랴 재판은 끝났다. 1910년 2월 14일 오전 10시였다. 자서전이 아니고 이게 전기문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당시에 살아있었겠어? 당연히 아니지.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정확한 시간까지? 요새 핸드폰. 그러니까 뭘 찾았을 거야? 자료. 그러니까 전기문을 쓸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자료들을 구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때 이러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면 훨씬 더 사실성이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지. 알겠냐? 아하. 안중근은 아무 망설임 없이 공소권을 포기했다. 아무리 공소를 제기해 보았자 밑줄. 왜 공소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이유야. 밑줄. 공소를 제기해 보았자 그들이 변하지 않은 철칙으로 정해놓은 것은 사형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재판하게 해줘라고 해도 결국 결과는 뭐니까? 사형이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를 이용해서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려는 치졸하고 비겁한 짓일 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법에 따라서도 재판을 받는 것은 일본의 행위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이유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어차피 결과는 사형,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냥 목숨을 구걸하는 꼴밖에 안 되고, 세 번째는 결국 일본 법에 자꾸 따라가야 한다. 그치? 라는 이유 때문에. 멋있다. 그렇게 돼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비단과 종이 수백 장, 그리고 벼루와 붓이 감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법원과 감옥의 관리들이 안중근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붓글씨를 받아들인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인 같은 거, 그치? 그들은 안중근의 꿋꿋한 용기와 초연한 인품을 우러르고 있었던 것이다. 안중근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뿌리칠 수가 없었다. 자신의 필법이 뛰어나지도 못했고 나중에 남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어. 아하, 밑줄 칠게요. 나중에 남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밑줄. 자, 안중근의 어떤 성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써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약간 어떻게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사인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디라고 생각을 하는겨. 그치? 겸손한 거지. 이해가 되냐? 오케이, 써. 멋있다, 진짜. 겸손한 성품. 써. 겸손한 성품. 그러나 그들의 깨끗한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 남지 않은 날 동안 정성을 바쳐서 글씨를 써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남을 좀 배려하는 성격도 있는 거지. 그치? 간단하게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라고도 쓸까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약간 요 문단에서는 겸손한 성격과 남을 배려하는 성격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한. 그래서 안중근은 그 옛날 할아버지 앞에서 한 획 한자에 정성을 다 바쳤던 마음으로 날마다 몇 시간씩 붓글씨를 썼다. 두 가지 붓글씨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안중근의 애국심이 드러나는 붓글씨. 두 번째는 독서를 중요시했던 삶의 태도. 두 가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옆에다가 써. 국가 안위 노심초사 옆에다가 뭐라고 써? 애국심이라고 쓰시고. 독서상. 그렇지. 독서를 중시한 태도.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독서를 중시했던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아, 이 글씨가 얼마나 좋은가. 아무런 꾸밈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지 않은가 하면서 쭉 쓰네요. 넘어갑니다. 그렇다니까 일부러 잘 쓰려고 한 치기나 억지가 없고 담담하면서도 좋다라고 고상해. 인품 부대로야. 흡족해요. 그런데 안중근이 새로 쓰기라는 종이에는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었다. 모든 붓글씨에는 처음과 끝부분에 을의 낙관, 도장을 찍거든요. 도장을 땅땅 찍어요. 그런데 안중근의 글씨 끝에는 빨간 도장이 당연히 없겠지. 새카만 손바닥.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새카만 손바닥. 왜 인터넷 캡처로 떠돌아다니는 TV 진품명품 짤 같은 거 있잖아. 거기서 어떤 조상이 대대로 물려내려온 안중근 의사의 막 친필 막 글씨라면서 이거 갖고 왔어. 어떤 그 제보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니까 확인을 받으러 갖고 왔더니 그게 진짜였던 거야. 근데 감정가가 빵원이 나와. 빵원. 이거의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진짜 빵원이 떴어. 이거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이게 아마 기증됐을 거야. 박물관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아마 대부분 엄청난 고가의 그 물품들이 나오거든요. 진품이 나오잖아. 그 진품 명품에. 되게 재밌다? 물론 가짜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간혹가다 진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어디 갖다 팔지는 못하고 보통은 기증을 많이 하더라고. 보통 그 사람들도 이게 팔려고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그게 진짜인 게 밝혀지면은 기증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애초에 그게 가격이 밝혀지면 경매할 때 가격이 별로 안 나온대. 그래가지고 추적하기가 쉽다고. 방송에 한번 뜬 거니까. 그래서 갖다 팔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거 진짜인 거 진짜 아닌 거 같은데 진짜인 거 몇 개 있지 뭐. 그런 거. 그게 방금 이거였어. 왜냐면 그 사람도 이게 가짜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보통 붓글씨에 낙관인데 이 사람은 낙관놓고 그냥 손바닥만 띵 하고 찍혔었던 거야. 근데 또 손바닥이 띵 하고 찍혀있을 때 특징이 그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실제로 낙관 보시면 이 네 번째 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이랑 길이가 똑같거든요. 단지 동맹을 했어.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자름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진짜 형제는 아니지만 피를 나눈 형제다 뭐 이런 의식을 해. 손가락을 잘라고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다 같이 한 모금씩 마시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걸 단지 동맹이라 그래. 그러니까 너와 나는 피를 나눈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 때 이제 손가락을 잘랐던 거예요. 대단한 거지.
한데 그 손바닥의 네 번째 손가락은 한 마디가 없어요. 그 길이가 실제로 보면 똑같아요. 길이가. 그 손가락은 단지 동맥 때 자른 것이었다. 백지 위에 검게 찍힌 불구의 손바닥은 섬뜩하게 사람을 긴장시켰다. 그 특이한 낙관에는 안중근의 어떤 의지? 불변의 의지. 변하지 않는 의지. 누구나 맞서 싸우겠다는 일제와 맞서 싸우겠다는 굳은 의지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 즈음에 두 동생이 홍석구 신부,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홍석구 신부를 모시고 왔다. 안중근은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홍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냈다. 홍 신부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감옥에서 미사도 거행했다. 기도 드린 거지. 안중근은 마음이 깊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다. 옳은 일을 할 것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안중근의 일을 잘해서 생각을 하신 거지.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안중근은 공소권을 포기해버린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가를 생각했다. 그치? 목숨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만약 공소를 제기했다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면목 없는 불효자가 될 뻔했는가. 그 소식이 면회를 지켜본 간수의 기록으로 밖에 알려지자 조선의 대한매일신보와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래서 뭐 향간에는 뭐 어머니가 편지를 써서 붙여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편지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편지인지 가짜 편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을 전해준 거는 사실이라고 한 것 같아요. 차근차근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간 안중근은 사형집행 전날 국내외 동포들에게 마지막 글을 보냅니다. 동포에게 고함. 내가 한국의 독립을 되찾고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3년 동안 국외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느니 우리 2천만 동포는 각각 스스로 노력해서 학문에 힘쓰고 농공상을 일으켜서 나의 뜻을 이어서 우리나라 자유독립을 되찾는다. 밑줄 우리나라의 자유독립을 되찾는다. 이게 안중근이 바라는 거지. 그치? 죽는 자 남는 한이 없겠노라. 이 글은 안중근이 사형당하기 전날 10년 3월 25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다. 그리고 안중근은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에 두 동생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독립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오른쪽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쓸 거야. 너희는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자 모두가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해서 잘해라. 아 힘들어. 자,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어오면 나는 춤추며 나한테를 부를 것이다. 자, 10년 3월 26일 아침 안중근은 고향에서 보내온 한복으로 갈아입고 형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 없는가? 검찰관이 물었다. 나의 의거는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했다? 밑줄 동양평화. 오늘 임검한 일본 관원들도 앞으로는 한일 간에 화합하며 동양평화에 이바지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동양평화 만세를 삼창하겠다. 만세 삼창을 안 된다. 큰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면 안중근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독립운동가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중근이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교도관을 제지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안중근의 처형을 극비리하느라고 형장도 일반 형장을 쓰지 않고 있었다. 안중근 눈이 가려지고 목에 올가미가 씌워지고 찰커덩. 사형 집행이 끝난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두 동생은 형의 유해를 넘겨받아 장례를 지내려 했다. 그러나 일제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넘겨주지 않고 강압적으로 수인 묘지에 매장하고 말았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했어. 왜냐면 그 사람의 묘지가 성지가 될 것 같아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구심점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나쁜 놈의 새끼들. 일제는 안중근 의사의 묘소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고 구심점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광복이 되어 고국에 돌아온 백범 김구 선생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세 의사의 유고를 조국으로 모셔와 효창공원에 모역을 만들었다. 그때 제일 앞머리에 안중근 의사의 유고를 봉안할 자리를 비워놓았어.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유골은 지금까지도 모셔오지 못한 채 빈 가묘라고 해요. 이거를 실제로는 없는데 묘자리만 만들어 놓은 거. 리순감옥 뒷산 어디인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밑줄 광복이 되자마자 한반도가 38선으로 분달되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땅도 오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갔으면 찾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게 무슨 안중근 의사 그거 이거 뭐 100년인가 같은 기념으로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 지금도 이거 하고 계신 이런 운동을 펼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결국은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 그래서 지금도 그 위순 감옥 그 근처에 그 터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가면 거기도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고 우리나라 협창공원에도 그 가묘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꽃이나 이런 걸 대놓고 있지. 그런데 2005년쯤부터 안중근 의사 유골 모셔오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언젠가는 안중근 의사의 유언처럼 한국에 묻어달라고 하잖아. 그치? 효창공원의 빈 묘에 모시게 될 것이다. 그 일은 후대들이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임이다. 왜냐하면 밑줄 과거는 현재의 아버지이고 미래는 현재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중근의 이러한 정신을 우리는 뭐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어받아야 된다. 기억하고 계승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알겠니? 와, 자 문제 풀읍시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푸시고 숙제는 49부터 51까지 숙제인데 요거 풀지마. 49쪽에 1, 4, 6번은 풀지마. 그건 알겠냐? 표시해놔. 내일까지 풀어와. 알겠지? 지금 남는 시간에 문제 푸세요. 45쪽에 며칠이냐? 1월 15일 월요일. 내일까지 싹 다 풀어오세요. 그러면 내일 문제 풀고 2단원을 들어가면 될 것 같다.